네, 4.15 총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은 여야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각기 다른 처방을 내놓으며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이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변수 속에서 치르게 되는데 이런 변수들이 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부터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전국, 투표 전국은 코로나19의 프레임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격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발한 선거운동도 안 되고 또 투표로 장으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투표율은 뭐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내용이죠. 어떤 내용으로 투표를 하느냐. 코로나19가 어떤 방식으로 투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약간의 안정희구적인 어떤 투표 형태를 보이는 경향이 커지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권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지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투표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여권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그러니까 선거는 집권 세력에 대한 상 또는 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정치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즉 집권 세력이 잘했으면 상을 주로 나오는 것이고 집권 세력이 잘못했으면 벌을 주러 나오는 그런 행태일 텐데 상을 주러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벌을 주러 나오는 행태가 좀 더 강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사실 가장 동력이 큰 게 분노다. 즉 분노의 감정이 가장 많은 어떤 동력, 투표장까지 가게 만드는 동력을 이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학설인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저는 이렇습니다.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원래 선거가 이루어지고 선거일이 공시가 되면 선거일까지 유권자들은 사실은 정치적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이득, 그리고 내가 투표 행위를 하거나 함으로써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투표일까지의 어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 접촉도 못하고 유세장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런 어떤 상황이 지속이 되면 내가 선거에서의 어떤 정보를 많이 취득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거나 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겪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불리해진 건 야당이 불리해지겠죠. 결과적으로는 바람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또 이슈를 크게 확산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또 상쇄할 수 있는 건 현 정부에 대해서 상을 주러 나오는 사람보다는 벌을 주러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이 인원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 보면 투표율은 낮아지겠으나 그나마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 야당 쪽 그 지지층에 훨씬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표 이 전체적으로는 상쇄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또 이번 총선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그 어떤 때보다 진영 간의 결집도 뚜렷하고요. 그리고 부동층의 비율입니다. 부동층의 비율이 20%를 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동층의 표심을 여야 누가 잡느냐 이것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뭐 부동층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많이 몰리느냐가 승패를 가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특정 정당에게 아주 뿌리 깊은 지지를 보내는, 그러니까 매번 어느 당만 특정해서 보내는 분이 아닌 거죠. 일종의 이제 우리가 스윙 보터라 그러는데 스윙 보터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보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실용적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냐라는 부분에 부동층들은 집중을 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19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당에게 투표를 할 때 코로나19가 보다 유효하게 종식될 수 있느냐는 것에 집중해서 이분들은 투표할 경향이 크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은 부동층, 그러니까 무당층이 25%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네. 지난 총선들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총선들과 비교해서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예. 보통 부동층이 20대 총선이나 19대 총선에서 투표일 한 2주 전까지를 보면 20% 내외예요. 거의 평균 20% 내외인데 이번에 25%까지도 여론조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예. 25%까지도 잡힙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부동층이 서서히 줄어드는 데 비해서 지금은 부동층이 좀 늘어나는 양상이 20대 총선과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예. 평상시에 같은 경우는 부동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 투표일에서 약 한 2주 전까지 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통 부동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때 당시 그런 부동층들이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주로 지금까지 작용했던 건 막말이라고들 합니다. 예를 들어서 17대 때는 정동영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장이 네. 노인분들은 뭐 투표장에 안 오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이라든지 또는 19대 때 김용민 후보의 발언이라든지 20대 때 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사실상 결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의 어떤 막말 프레임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부동층이 늘어나는 건 사실 코로나 변수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만약 코로나19의 안정희구 세력이 부동층에 영향을 미친다면 훨씬 전부터 사실은 좀 더 줄어들었어야 됐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상당히 좋은 어떤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라는 상황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부동층이 서서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부동층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조짐은 없어요. 예. 계속 한 25% 내외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동층은 사실상 이전에 보수를 지지했던 층에서 지금 다시 이제 그 보수를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번 그 탄핵 사태 때에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서 중도 또는 중도 우파가 현 정부에 실망은 했으나 다시 보수층을 찍기는 아직은 마음을 둘 수가 없다. 이런 층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이 층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현 정권에 대해서는 좀 반성의 어떤 여지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표를 찍을지 아니면 여전히 보수층은 내가 믿지 못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층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경험적인 걸 보면 한 곳으로 절대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층에서 일부는 여전히 부동층으로 남아요. 다시 얘기하면 기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여야 각 당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당으로 조금 더 많이 몰리느냐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이렇게 격차가 작은 데에서는 그거 자체가 사실 승패를 가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 당은 이 부동층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잡느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은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통합당은 충청권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지금의 상황에서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지금 가서 유세를 지원해 주는 데는 경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격전지 중심으로 뭔가 여기서 승기를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승기를 놓칠 수도 있는 영역에다가 화력을 다 집중해서 그것을 이제 반전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거는 부산이 그만큼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초반만 해도 부산이 안정권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불안한 어떤 상황이 오는 것 같으니까 유세단을 끌고 가는 것이고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나 뭐 전북이나 약간 흔들리는 영역 중심으로 뭐 라떼 지원단이라 그래가지고 라떼는 유세단이죠. 라떼는 유세단 지원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관심을 불러 모으는 그런 장면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사실 민주당은 북상, 그다음에 통합당은 남하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라
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지점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사실 오늘만 지금 경기도에 잠깐 갔지 그 부산으로부터 충청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략이고요. 이 지도상으로 보면 그다음에 통합당은 처음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남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병인 위원장이 잠시 부산에 간 것 같고요. 전적인 그림에서는 북상 남하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 하면 4년 전에 가장 아픈 지역을 각각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4년 전을 돌아봤을 때 통합당이 가장 아픈 지역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사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 통합당은 그때 가장 아팠던 곳이 강남을입니다. 강남을, 양천갑.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그 상징적인 지역을 빼앗기고 또 수도권에서는 아예 뭐 거의 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역을 좀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부터 시작을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꼭 지켜야 될 곳이 뭐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부산이에요.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를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이 북상하는 그런 그 분위기 또 이제 통합당은 남하하는 분위기 양쪽이 그렇게 크로스하는 지점이 자신들의 어떤 사실은 취약 지역을 또는 꼭 이겨야 되는 지역을 먼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모두 잠시 부산을 언급하시긴 했는데 평론가께서는 민주당이 꼭 수성해야 할 지역 중 하나로 부산을 꼽으셨고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원래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합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을 더 대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산의 탈환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민주당 차원에서 부산을 이제 뭐 수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것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4년 전에 사실은 이 2016년 공천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부산에서 일종의 이제 민주당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바람이 흩어져 가지고 과거에 얻지 못했던 그 의석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상황은 거의 영남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통합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다 석권을 했던 거죠.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 한 전국의 판세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기 어렵다. 다시 얘기하면 PK 지역이 굉장한 전략 지역으로 부상을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통합당은 이 PK 지역을 이기지 못하고서는 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낙동강 벨트를 찾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그 모임을 갖고 낙동강 벨트를 수성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그 이제 낙동강 벨트 가장 중요한 지역이 부산 북 강서갑, 사하갑, 부산 중영도 이 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지역에서 두 지역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사실상 2016년에 뺏긴 지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탈환하느냐가 사실은 부산 전체 더 나아가서 PK 지역 전체의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고 부산 중영도의 지역은 사실 김무성 전 대표가 불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무주공산의 상황인데 민주당이 또 여기에서 더 이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통합당은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지역이 일종의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서로가 규정을 하고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게임을 여기서 일종의 전투 같은 게임을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서울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치 1번지 이제 종로에서 맞붙게 되는 황교안 후보와 이낙연 후보인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나라를 구할 처지고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능한 정권이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사실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감성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화합할 수 있다, 화합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발언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낙연 후보의 이 발언이 발언 전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과연 이 통합당을 미워하지 않았는가라고 아마 되물을 것 같아요. 전 통합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3년 동안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실제로 정치를 하는 어떤 파트너로서 인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적폐로 몰아가면서 어떤 상황만 되면 지난 정권의 그런 후예들이다라든지 혹은 적폐의 대상으로 심판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나 혹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그런 흐름이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종로에 나온 이낙연 후보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발언 하나만 놓고 3년 동안의 적폐라는 어떤 그런 대상을 한꺼번에 다 상쇄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전략은 아마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건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반성을 하게 만들려면 표를 야당이 찍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뭐랄까요, 스펀지 전략이랄까요?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흡수해버리는 이낙연 총리의 정치적 레토릭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저는 이 메시지 싸움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졌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선거를 또 치르기도 해야 되지만 굉장히 코로나19로 유중한 상황이잖아요. 정치권 지도자들이 협력하는 것을 좀 바라요. 그런데 이제 미워하지 말자. 이런 싸움이면 누가 더 많은 호소력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말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그 전에 뭐 적폐 세력이니 어떤 걸 떠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메시지 싸움에서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배제해야 된다. 이거는 뭐 어떤 경우건 게임의 룰에 의해서 지다가 이기다가 이렇게 그것도 결정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지, 이번에 잘했으면 또 찍어주는 것이고 못했으면 안 찍어주는 것이고, 이런 게임의 룰에 의해서 유권자가 중심이 돼서 이 선거가 치러져야지 감정이 섞여가지고 미워한다, 저주한다, 뭐 이런 저주라는 단어까지 여기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이런 가운데 대구 수성갑에서는 뭐 때 아닌 대권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모두 대권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총선을 열흘 정도 앞두고 뭐 당선 후 대권 도전 이런 선언을 왜 하는 건지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절실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성갑이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그런 기회를 본인이 한번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군포에서 시작해가지고 벌써 4선에 지금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대구에 내려가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데, 이 장면이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한번 대선에 한번 나가서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과정 때문에 사실 대구에 내려갔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것인데, 이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영 의원과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지금 직면해 있고, 따라서 본인의 어떤 꿈을 한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가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무슨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 자체도 심판을 받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정치 타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고, 선거 유세 첫날부터 이제 대권 도전을 밝힌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좀 의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이미 4년 전에도 대구 시민들이 수성갑 시민들이 선택한 건 사실은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이 대구에서 사실상 이 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호감과 비호감을 얘기할 때 사실은 호감보다는 비호감도가 훨씬 높은 정당이잖아요. 그럼 정당 보고 김부겸 후보를 찍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정당에 대한 비호감을 누를 정도로 인물에 대한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인물이 그냥 평범하게 대구의 한 재선 의원, 3선 의원이면 이 선택의 어떤 여지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장차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김부겸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4년 후에 이 대구 시민들은 김부겸 의원한테 물어볼 거예요. 4년 동안 그럼 대권 주자로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야말로 그 당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장관직을 수행할 때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냈느냐. 혹은 당의 비주류로서, 주류는 아니니까요. 비주류로서 어떤 고비고비마다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고비마다 목소리를 냈느냐. 그런데 결국은 아무런 그런 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라든지 뭐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 상당히 미미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래도 나는 진짜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한 번 더 찍어달라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질문에 대한 전 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주요 격전지 후보 단일화 문제인데 경남 창원 성산은 민주당의 이응석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간의 단일화가 사실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거부로 무산된 상황이고 인천 연수 을도 정일영 후보, 이정미 후보 간의 협상이 좀 난항인 상황인데 사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단일화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화가 안 됐을 때를 역으로 생각하면 거의 어떻게 승리를 갖다 바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단일화를 안 하면 반드시 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진영에게, 상대 진영에게 의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석이 여기 2개 빠지고 만약에 2군데가 예를 든다면 예. 2군데가 여기는 빠지고 여기 2군데가 는다. 4석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적인 어떤 선거 양상에서는 다른 당에게, 즉 상대 당에게 의석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기피 현상이 진영 내부에서는 굉장히 크다. 그런데 특징은 이 2군데 지금 말씀하신 경남 창원 성산하고 연수을은 예. 정의당의 후보들이 상당한 그 득표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당이 같이 나온다는 거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이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한 당이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각 당이 전략적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지금도 비례 정당의 어떤 대결 장면에서는 보면 딱 진영 대결이거든요. 예. 진영 대결이 양상인데 여기서는 진영 대결 안 하고 뭐 개별적인 이 경쟁을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6.12 번호 기호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그거는 무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호표는 나가더라도 단일화를 하는 행위들이 좀 본격적으로 위기의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적극적으로 이제 개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어떤 양강구도의 특성상 단일화의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당이 언제까지 진영에 포함될 거냐라고 되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금 양강구도가 이번만은 아니에요. 4년 전에도 단일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단일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은 계속 단일화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그 막판에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는 어떻게 됐죠? 20대 선거에서 6명의 의원을 냈지만 지역구에선 고작 2군데예요. 그 고양갑하고 이 창원 성산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당선이 됐지만 여전히 이 단일화 또는 대선에 나가서 마지막에 드롭하면서 이 민주당을 밀어주면서 또 총선에서 어떤 지역을 또 이렇게 그 딜하는 그런 모양새로 사실상 몇 석을 계속 안전한다면 정의당은 사실 앞으로 아까 계속 그 정도의 어떤 이 포지션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결국은 조금 더 선명하게 다른 정당들과 비해서 사실 모든 다른 정당들은 중산층도 또 뭐 중산층이 아니라 또 그 차상위 계층도 아니면 또 더 높은 계층도 다 아울러서 자신의 지지층으로 포괄 정당으로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의당만 다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 농민 계층을 이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거의 이념 정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히 조국 사태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어떤 공정함을 늘 부르짖는 정당이 조국 사태에 편을 들어줌으로써 사실 이번에 굉장히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더라도 사실은 끝까지 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지역구에서도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념 정당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지도도 높이고 더 많은 지역구에서 정의당의 어떤 그 선전을 기대하는데 또다시 되풀이되면서 4년마다 한 번씩 단일화를 부르짖는다면 그리고 또 진영 논리로서 한 진영으로 그냥 그 자리매김한다면 정의당, 이념 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의 생명력이 없어진다라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비례대표 위성 정당의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한몸 선거 운동이라고 하죠. 뭐 쌍둥이 버스라던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선관위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 위성 정당들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여야 거대 위성 정당들이 비례대표 정당들이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민주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 앞으로 이 정당들의 상승세, 뭐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여야 양당 위성 정당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치 선거 국면이 사실 양당제적인 성격이 워낙 강해요. 구조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지금 좌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영 대 진영 대결이라는 이 구도가 사실상 정의당의 이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을 아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나왔던 부분이 비례대표제예요. 그래서 2016년 선거 때 국민의당이 이렇게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잖아요. 여기서 거의 뭐 20몇 석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우리 한국 유권자들이 일종의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적인 어떤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선거에서는 그걸 벗어나기 어려운 정도의 진영 대결이 워낙 강력하게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은 누구 어느 당 하고 이제 이 비례는 누구 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한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고 봐요. 국민들이 지금 양당제 게임에서의 어떤 진영 대결이 비례대표제도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당들도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을 전통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아니다. 좀 더 강경한 뭐 이렇게 선명성을 띠는 그런 열린민주당에게 난 표를 좀 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이 정치적 색깔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보장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비례대표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더불어시민당과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과연 다양한 어떤 색깔을 가진 차별화된 그런 정당이냐 아니냐를 아마 유권자들이 좀 판단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사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입장 차이는 딱 조국 사태밖에는 저는 이렇게 이 갈리는 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당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합당하겠다, 민주당과 합당하겠다 이런 아주 공통적인 굉장히 큰 이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지금 조금 늘어날 수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교수님도 계속 이번 선거를 양 진영 간의 어떤 또는 양당 간의 이 편가름으로 표가름으로 이렇게 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듯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날 것 같거든요. 지역구만이 아니라 이 비례 역시 더불어시민당도 사실은 이제 후순위로 민주당 쪽에서 영입한 의원 후보들이 후순위로 갔거든요. 만약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지금의 지지율이라면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한 분들, 김홍걸 민하협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연대 또는 동일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징화해서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럼으로써 열린민주당보다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좀 더 많은 그런 이 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15 총선 관련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